안녕하세요. 백세철학관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세상을 바꾼 한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아이가 저를 안 보더라고요. 제 딸 라윤이는 25주차 정밀검진 때 갑자기 태동이 줄고 그날 저녁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무게는 1.8kg 팔싹둥이였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산모분 아기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폐가 아직 완전히 안 열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딱 한 번 얼굴을 스쳐 지나간 딸의 모습. 주먹만 한 얼굴에 눈이 무척 크고 맑았어요.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잠깐 저를 쳐다본 것 같았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며 속으로 수백 번 말했죠. 라윤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간호사들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 우리 병원 최고 미모예요. 어쩜 눈매가 이렇게 반짝반짝할까요? 그 말이 저에겐 위로였어요.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 작은 생명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도요. 한 달 후 드디어 라윤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잘 울지도 않고 낯가림도 없고 기분 나쁜 표정도 잘 없었습니다. 심지어 100일이 되도록 크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좋다고 했습니다. 순한 아이 낳았네. 너는 복 받았다. 남편도 말했죠. 라윤이는 애가 참 차분해서 좋아. 애기 같지 않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조용함이 곧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란 걸. 돌이 다가올 무렵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얼굴을 보며 까르르 웃고 팔 벌려 달려오는데 우리 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라윤아 하고 불러도 반응이 없었고 손뼉을 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낯가림은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동네 슈퍼 할머니가 안아줘도 가만히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이웃이 안아줘도 말없이 안기더군요. 이쯤 되자 시어머니가 걱정 아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애가 너무 멍하지 않니? 어째 애가 사람을 안 봐? 너 초산이라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정상 아니야. 저 눈 사람 보는 눈이 아니야. 내가 애를 몇 명 키웠는데 저건 말이 안 돼. 그 말에 남편도 슬쩍 거들더군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좀 시크한 애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을 낳은 엄마의 직감이랄까요? 라윤이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 늦는 날 저는 라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책장 넘기는 소리, 제 목소리, 라윤의 숨소리.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는 거예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도 없이. 그 손길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은 못해도 이 아이도 뭔가 느끼는 게 있구나. 그런데 왜 나를 안 보는 걸까? 다음 날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5분쯤 관찰하더니 아직 이르지만 조기 발달 검사 받아보시겠어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엔 한겨울처럼 얼어붙은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내 눈을 보지 않는 이유를 이젠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부정했죠. 설마 우리 라윤이가 아닐 거야.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결국 저는 강릉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눈은 여전히 저를 향하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길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보입니다. 발달 지연과 함께 감각 자극 반응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진료실의 벽이 회색으로 보였고 제 심장은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죠. 그럴 리 없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이걸 다시 검사하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제가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수개월 전부터 특성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치료와 개입이 시작돼야 합니다. 치료 개입. 단어가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손을 얹고 수없이 속삭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습니다. 내가 뭘 했냐? 애가 멀쩡하지 않다고 했잖아. 우리 집안엔 그런 피 안 섞였어. 그거 다 내 탓이야. 내 몸에서 나온 거잖아. 내가 잘못 낳았으니까 저런 불량품이 나오는 거지.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불량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잔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에게도 결과를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단서를 보지도 않고 말했죠.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냐? 나도 어릴 땐 말 느렸대. 그게 뭐 병이야? 그 후로 남편은 아이와의 거리를 점점 두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귀찮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색연필을 색깔 순서대로 줄 세우며 몇 시간이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라윤이의 눈은 그때도 저를 보지 않았고 노란색에서 주황색, 빨강, 보라 그렇게 스펙트럼을 따라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색깔 속에서 살고 있구나. 혼자서 라윤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니까 견뎌야 했죠. 밤이면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아침이면 나 일찍 나가라며 아이 얼굴도 안 보고 나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이와 둘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놀아주고 말 걸고 반응이 없어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라윤아, 오늘 햇살 참 따뜻하지? 라윤아, 이거 노란색이야. 참 예쁘지? 그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귀에는 언젠가 닿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멀리 계셨고 시댁은 연락을 끊었고 남편은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였고 라윤이 역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이 단 둘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돌아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가정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 딸아이 생일날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단답형 메시지 하나. 오늘 늦어. 그날 밤 저는 케이크를 자르며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윤이는 초를 끄는 대신 초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을 뻗더군요. 그 손끝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 애틋한 장면을 남편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외박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회식 거래처 미팅이라더니 나중엔 아예 연락조차 안 되더군요. 결국 어느 날 남편 지갑 속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바우처. 동탄의 모 호텔. 그 밑엔 여성스러운 글씨로 써진 쪽지가 끼워져 있었죠.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다음엔 내가 사줄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간신히 참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더군요. 그 안엔 카페 알바로 들어온 어린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라윤이 생일이 언제야? 아, 몰라. 그냥 뭐 딸 있단 얘기하지 마.
응, 나만 보면 돼. 우리 아가씨.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집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딸아이에게 다가와 주길 바랐거든요. 아직은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 믿음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혜순아, 이제 그 애는 내가 키워. 민석이는 새 살림 차릴 거니까. 그 말은 이 집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아픈 아이 전담 보모에 불과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 귀한 며느리, 소중한 며느리였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저는 라윤이 손을 꼭 잡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이 아이 하나구나. 그럼 더는 망설이지 말자. 조금 느려도 우리는 같이 걷자.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왜? 돈 들여 병원 다니고 특수학교도 알아본다더니 이젠 포기야?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죠. 이제 당신한테 더는 기대 안 해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기어코 등장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군요. 혜순아, 그건 아니지. 이혼하면 너 내 하나 안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말 외도한 아들한테 먼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빛을 바꿔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조건 달아. 얼마면 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이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다 포함해서 매달 280만 원. 그리고 위자료. 그 조건이면 도장 찍을게요. 어차피 정 없는 부부 관계였고 라윤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지금처럼 외면받으며 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다시 한번 라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둘이야. 엄마가 너랑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갈게. 느려도 괜찮아. 조금씩 우리 속도로 걷자. 이혼 도장을 찍고 난 후 저는 그 길로 짐을 꾸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강원도 원주였습니다. 이곳에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었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과 영재 관찰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괜찮아요. 아이만 잘 자랄 수 있다면 저도 다시 살아볼게요. 그 말을 듣고 친정 부모님이 저를 따라 이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80세, 아버지는 82세. 노년에 편히 지내셔야 할 분들이었지만 너 혼자 어떻게 라윤이를 보겠니? 우리가 같이 가자.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어버렸습니다. 새로 옮긴 아파트는 오래되고 작았지만 식탁은 따뜻했고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났고 거실엔 아이 웃음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주 특수학교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라윤이처럼 말이 느리거나 반복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상한 아이가 아닌 특별한 아이로 바라봐 주셨어요. 혜순 어머니 라윤이는 감정 표현이 부족해도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요. 소리보다는 색에 더 민감하고 눈이 보는 걸 그대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술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크레파스 150색을 책상에 쏟아놓고 각자 원하는 색으로 무지개를 그려보자고 했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을 골라 대충 그리는 와중에 라윤이는 말없이 색을 하나하나 짚더니 빨강, 주홍, 노랑, 연노랑, 연두, 초록, 청록, 하늘, 파랑, 남색, 보라. 딱 파장 순서대로 줄 세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색 하나하나의 명도, 채도, 따뜻한 정도까지 구별해서 그걸 정확히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본 선생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색놀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색을 계산하고 있어요. 마치 눈으로 파장을 읽는 것처럼요. 미술 선생님은 곧바로 교장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며칠 뒤 학교 측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혜순 어머니 아이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 프로그램 추천을 검토 중이에요. 전 처음엔 얼떨떨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요? 아직도 제 눈엔 말수가 적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혼자 노는 게 편한 아인데. 하지만 그날 밤 라윤이가 말없이 꺼내온 크레파스 상자를 보며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줄 세운 색깔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웠고 제가 보지 못했던 빛의 언어가 거기에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특별했던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다고 한 걸 하나하나 깨맞춰 오며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얘야, 내가 라윤이 잘 키우고 있어. 우린 말없이 보고 있지만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소리 없이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어요. 아이의 작은 성취는 어머니인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이의 눈빛 하나, 줄 세운 색깔 하나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딸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2년이 지나자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30분이면 실증 내던 시간에 라윤이는 이 시간 3시간도 가만히 앉아 형태를 그리고 색을 채우고 배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라윤이의 눈에 빛이 들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무표정하던 아이가 종이를 응시할 땐 마치 종이 속에 말을 거는 듯 집중했어요. 혜순 어머니, 이 아이는 미술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아는 아이입니다. 선생님의 그 말이 저에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말 대신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색으로 이야기하고 형태로 마음을 전하는 아이. 그게 우리 라윤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술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냅스 예술센터라는 영재 기관에 입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라윤이는 세계 청소년 현대미술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말하지 않지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감정을 색으로 번역한 작품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위해 울고 또 아이 덕분에 우는 삶.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라윤이의 그림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고 결국 K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해 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미술 천재. 색으로 말하는 아이. 이런 타이틀이 붙으며 카메라는 아이를 쫓기 시작했고 우리의 일상도 처음으로 세상에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망설였습니다. 우리 딸이 또 이상하게 소비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촬영 중 내내 라윤이는 그림 그리는 동안 누구보다 평온했고 작은 인터뷰 하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촬영 막바지 제작진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라윤아, 너는 엄마에게 어떤 존재야? 라윤이는 잠시 멈췄다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가 나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난 괜찮아. 그 문장이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서도 돌고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엄마인 저도 그걸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말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엄마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삶의 문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큐가 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혜순아, 그거 우리 라윤이 맞지? 내가 방송 보면서 알아봤다. 우리 민석이도 받고 눈물 흘렸어.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땐 라윤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않니?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량품이라고 하셨나요? 내쫓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나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다시 보자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과거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제게 상처가 덜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라윤이를 지켜야 했고 아이의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더군요. 혜순 씨 시댁이나 친가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이는요. 절대 누군가의 부끄러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울타리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 이 세상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께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TV 다큐멘터리가 나간 뒤 우리 집에는 한동안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SNS에선 라윤이의 그림이 공유됐고 심지어 같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저에게 상담 메일을 보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 익숙한 목소리는 잊고 싶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혜순아, 나야 방송 봤어. 그 애 참 많이 컸더라. 잘 키웠더구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라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약해졌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한마디. 내가 폐암이래. 말기래. 시간이 얼마 없단다.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라윤이 얼굴 보고 싶다. 순간 제 가슴에 오래 묻어뒀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저런 불량품은 우리 집안에 없다. 그 애는 내가 혼자 키우고 민석이 새 살림 차리게 해라. 그 말들이 칼처럼 아직도 제 가슴 어딘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원하시나요? 그때는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더니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무심했지. 그 애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내가 무서워서 그 아이를 볼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내게 다 떠넘긴 거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량품이라며 버리셨던 그 아이 이제 와서 손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린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의 외면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아이 혼자 울 때 제가 그 손 붙잡고 어떻게 견뎠는지 아세요? 당신 아들이 외도하고 아이 생일날 집 비울 때 제가 그 케이크를 어떻게 자르고 불을 껐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침 소리만 들렸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혜순아, 그냥 한 번만 내가 갈 수 있을 때 얼굴만 보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설명해 줄 이유도 변명 들어줄 여유도 없습니다. 우린 함께 잘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라윤이가 제 옆에 와 색연필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얀 종이 위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주황으로 점을 찍고 하늘색 선을 길게 이어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말하듯이 다가왔어요. 나는 지금 괜찮아. 엄마랑 함께 살아왔으니까. 아이의 삶은 누군가의 사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때로 어떤 말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주는 시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우리 모녀의 삶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의 그림은 공공미술관에 전시되었고 감각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전국 순회 전시도 기획됐죠.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곳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열고 싶습니다. 혜순 어머니께 자폐 부모 특강 요청드리고 싶어요. 라윤 양이 직접 작업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 모든 제안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를 세상에 내보인다는 건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어릴 적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그 시간들. 차가운 눈빛 속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버텼던 나날들. 이젠 거꾸로. 모두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그림을 원하고 심지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라윤이는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을 피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윤아, 우리 부산 미술관에서 전시하자. 사람들이 내 그림을 참 좋아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햇살은 예뻤고 아이의 눈빛은 조용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 왼쪽엔 작은 파란 점 하나, 오른쪽엔 커다란 주황색 원이 그려져 있었죠. 그 아래엔 붓 대신 자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게. 그들이 오면 반짝거릴게. 그 문장을 보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무대 위에 서기보다 세상의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걸 택했구나. 이 아이는 말이 없지만 늘 자신의 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건 늘 조용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날엔 아이는 마치 숨을 쉬듯 종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색이 감정이고 선이 고백이고 구성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강연 요청을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의 방식으로 아이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고 어떤 이는 이럴 때 더 나서야지라며 조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내 딸의 가장 편안한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세상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림이라는 통로로 관계 맺는 방법. 그게 바로 라윤이의 언어였고 저와 아이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미술관 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물론 좋지만 저는 그 아이의 존재 방식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울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큰 목소리로 말을 걸고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색으로 감정으로 빛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라윤이는 말이 적은 아이였지만 세상에 가장 따뜻한 언어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지금껏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2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죠. 어린 라윤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 색을 고르고 종이를 고르고 캔버스를 펼치면 3시간도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림을 그립니다. 전시도 몇 번 했고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가끔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찾아와 라윤 씨 작가 등록해 볼래요? 하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아이는 말은 적지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끔 불안합니다. 나 없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저는 이제 63. 혈압약도 먹고 있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끔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면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딸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밥을 차려주고 병원에 함께 가고 공공기관에 연락할 때도 제가 대신 전화를 하죠. 특히 사람 많은 곳에선 아직도 손을 꼭 잡아줘야 안심합니다. 낯선 이에게 이름을 묻는 말조차 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땐 괜찮았어요. 나만 잘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나 없는 세상에서도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아이가 누군가의 무책임한 손에 맡겨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금부터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자녀 명의로 소액의 자산과 보호장치를 설계하세요. 적금도 정리하고 공공임대 아파트 전환 신청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판매 수익 일부는 라윤 명의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아이에게 말은 해도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림을 그릴 때의 집중력, 배치의 정교함, 색의 흐름. 그 모든 걸 종이 위에 쏟아내는 아이는 세상과의 거리를 감각으로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 계산을 도와줄 현실의 울타리를 미리 만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좀 편해졌죠? 아이도 다 컸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부모 마음은요, 자식이 몇 살이든 늘 초등학생 같답니다. 라윤이와 함께 지낸 시간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에겐 희생이라 할지 몰라도 저에겐 존재의 이유였고 삶을 버티게 해준 숨구멍이었어요. 아이와 둘이 살던 이 작은 집에서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고 크레파스는 수십 통이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점점 작아졌고 아이는 점점 자신만의 색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두 손에 작은 바람을 쥐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아이 곁에 있을 수 있기를.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 아이에게는 든든한 어제가 되고 덜 외로운 내일이 되기를. 전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혼자 아이보다 먼저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감각의 언어. 마지막 순회지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 크진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오늘은 특별히 아이의 그림 옆에 작은 글귀를 함께 붙이기로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작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요. 라윤이는 글을 잘 쓰지 않지만 그림 하나하나에 조용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가 가장 오래 바라보는 파랑. 엄마 손의 온도. 말은 없어도 여기 있어요. 그 제목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장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아이를 기다리며 한 장의 종이에 짧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라윤아, 이제 너는 세상에 그림을 남기고 있구나. 어릴 땐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수백 번 대신 말했고 이제는 너의 그림이 세상의 말을 멈추게 하는구나. 고마워. 엄마는 너를 가르친 적 없어. 그저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었을 뿐이야.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너는 너만의 언어로 아주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엄마가. 그 편지를 접어 전시관 제일 마지막 벽에 걸린 무제라는 작품 아래에 살짝 붙여두었습니다. 몇 분 뒤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관람을 시작했죠. 여느 때처럼 조용히 하나하나 바라보다 편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없이 종이를 들고 한참을 읽더니 살짝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을 맞췄을 땐 늘 피하던 그 아이가 이번엔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끄덕임으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날 전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며 이런 색을 쓸 수 있다니. 이건 감정이야, 말이 아니야. 속삭였지만 저는 오직 아이의 그 한 번의 눈빛과 끄덕임이 세상 어떤 찬사보다 소중했습니다. 이 전시회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힘에 부칠지도 모르고 아이도 더는 낯선 공간이 싫을지도 몰라서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걸을 겁니다. 조금 느려도 조용해도 사람들이 모른 채 스쳐가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림 하나로 감정을 나누는 삶. 저와 아이는
그 빛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전시관을 나서는데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등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단단한 문장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로 세상 그 어떤 삶보다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